안녕하세요. 아침 뉴스를 보니 한국은 만산 홍역이 짙어가는 가을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 있는 산울 나그네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고국에 입국을 해서 그리운 가족들과 벗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때마침 조선일보 기사 내용 하나를 보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제목이 주식 중독됐던 정신과 의사 3억 날리니 뇌가 마비되더라,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는 연대의대 출신 정신과 의사로서 지난 5월에 살려 주식시오라는 책을 출판을 하였고, 책 내용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뇌에 있는 스톱 버튼을 잘 누르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문득 저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은 한 집 걸러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공부하는 대학생, 군인들까지도 주식이나 과상화폐 등에 깊이 몰입이 되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저는 왜 주식 투자를 굳이 뜯어 말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저께 시청자 한 분께서 증여세 문제로 질의를 하시면서 조금 깊은 시름에 젖어서 몇 가지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돈과 애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남편께서 생활비로 준 돈과 애들 저축 통장 돈까지 해약을 해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삼성전자에 올 투자를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는 8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시세를 보면 7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요. 평균 약 19%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하기에 우선 마음의 위로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장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거라면 굳이 7만 원 밑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급한 돈이 아니라면 좀 기다려 보시고,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언젠가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날마다 주식 시세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유롭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한지 위험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은 여러 종류의 투자 상품이 있겠는데요. 투자 자산의 위험 순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과 예금, 금, 주식, 파생상품, 가상화폐 순으로 위험 리스크가 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시세 변동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일단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손 털고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마약이나 중독 성향을 강하게 띠는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 투자 시에 약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로 계속 단기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면 결국 손실을 보게 되고, 손실을 만회하려다가 신용이나 금전 차입 등 무리한 욕심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테슬라 등 제 아무리 초우량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세계 경제 상황의 패턴 변화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주가는 대폭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등 정책과 제도가 바뀔 때 투자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검토 후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 동향을 좀 짚어보고 주가 변동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미래의 주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앞으로 코스피 주가 지수는 2,400에서 최고 3,400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시세 변동으로 여러분들은 주가 관리나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연준 FOMC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가 시작이 되었고 금리가 현재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수급 불안 및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 리스크는 언제든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시장만으로 본다면 호재보다는 악재성 재료들이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주가에 부정적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당분간 보수적인 패턴으로 관망을 하시거나 좀 쉬신다거나 또는 코스피 주가 지수가 2500선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고 주가 지수가 3100선을 넘어가면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식 투자로 일반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리스크 관리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윳돈으로 우량주의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가 수시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떨어지게 되면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에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퍼뜩 오버를 내고 마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고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신용이나 미수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셔야 되고 선물 옵션 등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자기 관리와 투자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과 손절매의 정확한 이행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A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면 목표 수익과 손절매를 정하고 정확한 이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나치게 인터넷 정보나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특히 남의 말에 귀가 얇아서 솔깃하니 남이 누가 얘기하면 그 종목을 퍼뜩 샀다가 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즉시 그 종목을 팔아치우며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타성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투자 수익보다는 증권사 수수료나 거래세 등으로 비용으로 오히려 더 손실만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 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절에 대해서는 깡그리 이미 잊어버리고 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 지난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날 주식을 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주식이란 두 글자를 아예 제 머릿속에서 깡그리 지워버렸는데요. 여담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는 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점으로 좀 따져보면 본업 외에 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순간적이나마 짜릿한 쾌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점을 보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한번 빠지게 되면 마약과 같아서 중독성이 되기가 쉽고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업을 소홀하게 되고요. 전 재산을 잃거나 또는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와 같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주식 투자로
단점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본인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정리를 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직장인은 근무 시간 중에도 주가 변동 때문에 온통 머릿속이 주식 시세에 신경을 써서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힌다거나, 주부들 역시 주식을 하다가 주가가 어쩌다 크게 빠져서 손실이 크게 되면 괜히 괜한 일로 가족들에게 막무가내로 화를 낸다거나 해서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게 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돈을 좀 벌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이 너무 많아서 사람의 정신 건강에는 매우 해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강의 서두에서도 어느 한 정신과 의사의 주식 투자 경험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죽하면 정신과 의사마저도 뇌가 마비되는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따라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주식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금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측으로부터 증권 계좌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취득 자금을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금 출처 확인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증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에서 통보한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안내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으실 분도 계실 텐데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안내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안내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실에 입각을 해서 관련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제출하시고 스스로 감당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자신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자금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인 소득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자금 출처가 증여를 받았는지 아니면 차용한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서 국세청은 1차적으로 소명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증여 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자금을 자신의 금융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했을 때 금융실명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실명제법 위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거래실명제라는 것은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명의로 통장 개설을 해야 하며 가명, 차명, 무기명 거래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교회 등 단체 등에서 금융자산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통장 등을 개설할 때는 통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부모 도장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을 하고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해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성인 자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통장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성인 자녀 계좌 명의로도 무심코 현금을 입금한다거나 예금 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치 자신의 통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비록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성인 자녀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가지고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성인의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의 금융계좌를 이용을 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 계좌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금융거래를 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 대여, 전달,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입출금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전달,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체의 그런 행위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예금의 증여 시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증여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 시기가 증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단 입금 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단순히 예금 계좌로 예치만 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을 해서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세청 측으로부터 소명서 제출 요구를 받게 되면 앞으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고 또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국세청의 재산취득 자금 출처조사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확보된 증권계좌의 주식잔고 금액과 입출금 현금 내역을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국세청 전산실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소득 재산 현황을 확인한 후에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명된 자금 출처 내역을 검토한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명 내역과 조사 확인 내역이 본인의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를 할 것이고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전 분석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소명서를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질문 조사 시에 명백한 자료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지만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로 단순히 현금만 입금된 상태를 가정할 때 입금 시기에 현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을 했다거나 주식 가치가 추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아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부모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최초에 매수한 주식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에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관련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번복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증권 계좌의 주식 잔고와 예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에 지금 주식과 현금이 남아 있다면 최초로 입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가족으로부터 수중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고요.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차용 사실이 차용증과 원금, 이자율 등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이 주식 명의신탁 또는 차명 계좌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습니다. 단 주식 투자의 매매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최초로 주식 계좌에 입금된 원금의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혐의점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매매 이익이 증가한 부분까지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국세청 측도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식계좌 등에 있는 자금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명백하지 않을 때 증여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상속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재산 취득 자금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가 준 교육비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등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바 등의 수입으로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기타 사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모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을 자녀가 전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며 자녀 본인에게 기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회사에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축의금을 전달했다든지 자녀의 친구들이 축의금을 전달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제외가 되겠고요. 또한 해외 유학생이 부모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